나 박봉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카메라가 너무 티가 나서.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거 너무 티나요. 그래, 날 잡아가라 이놈들. 돈도 못 벌고 스파이짓도 제대로 못하는 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고. 아이고, 차라리 감옥에서 썩는 게 낫겠어. 너무 여기쯤이면 괜찮을 것 같고. 박봉팔 씨, 당신을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봉팔씨. 그동안의 도전과 활약들 잘 지켜봤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그간 당신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용기와 패기는 좋았는데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매번 결말이 아쉽더군요. 그러지 말고 저와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는 봉팔씨 같은 앞뒤 가리지 않는 용기 있는 도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구한 기술력의 결정체, 이 스마트 렌즈를 통해 몇 개의 기관을 탐구하고 기술을 캐내오시면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봉팔씨? 아니, 이게 무슨...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그런 짓을 하라는 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감옥으로 보내드릴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착수하는 걸로 알고 목표물에 대해 말씀드리죠. 이번 타겟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봉팔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아십니까? 뭐요? 그럼 아폴로 우주선은 아십니까? 아, 그거 옛날에 미국에서 달에 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폴로 계획은 1970년대에 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해 진행되었던 인류 달 탐사 계획이었죠. 그 후로 50년 만에 또다시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13개 국가가 힘을 합쳐 좀 더 확장된 달 탐사 계획을 진행 중인데 그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가 갈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가요? 미국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다시금 달 탐사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도 올해 8월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KPLO. 에? 우리나라가 달 탐사가 가능한 날이 온 겁니까? 아,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아니지, 입맛이 다셔지는군요. 그럼 그 자료를 빼내오는 것이 저의 임무로군요, 보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전화기니 중고거래니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가시죠. 오, 그게 뭔가요, 보스? 바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과학기술 소개 콘텐츠를 촬영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및 사회 전반의 과학기술이 널리 보급 이용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과학기술 소개 콘텐츠를 촬영하는 척하면서 국내 굴지의 연구기관을 훔쳐보고 오라는 말씀이시군요. 역시 보스, 가짜로 촬영하는 콘텐츠 제목은 지금 우리 과학은? 이런 게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을 통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홍보 콘텐츠를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해 놓을 테니 이번에는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가? 우선 이 최신 스파이 장비 스마트 렌즈를 착용해보자. 아니, 이야, 우와, 이야. 안녕하세요, 박사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지금 우리 과학은? 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에 있는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 콘텐츠 촬영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KPLO 달탐사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저쪽에 가서 앉아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시작하면 되나요? 네, 박사님. 자연스럽게 KPLO에 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큐! 예, 저희 KPLO 달 탐사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탐사선입니다. 사실상 달 탐사는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구소련의 루나 1호가 1959년 처음으로 무인 달 탐사선을
처음 보내면서 시작됐고 그 이후로 10년 후에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이죠. 그래서 처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여러 나라가 그 달 탐사에 이제 시도를 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8월 이제 발사를 하게 됩니다. 발사를 하게 돼서 성공을 하면은 세계적으로 한 7번째 달 탐사에 성공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 탐사는 굉장히 이제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일단 지구 궤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천체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탐사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미션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나 이런 것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르테미스 미션은 아폴로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우리 나라도 아르테미스 약정이라는 것을 맺었고 지금까지 한 19개 나라가 아르테미스 그 약정에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10번째로 참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KPLO에 탑재되는 탑재체 중에 이제 미국 나사와의 협력에 의해서 개발되는 섀도우캠이라는 탑재체가 있습니다. 섀도우캠이라는 카메라가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게끔 하는 그런 임무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달이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바라만 보고 있었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달이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그 표면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많이. 그리고 가보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갔고 과거에 아폴로 미션이나 다른 나라 했던 그 달 탐사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한적인 장비를 갖고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과학적인 가능성도 많고 어떤 기술적인 해결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갖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아르테미스 미션처럼 유인 탐사선이 이제 더 활발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달 탐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기지도 만들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달입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자원은 또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또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우리가 축적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KPLO 달 탐사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KPLO 달 탐사선에는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리게 됩니다. 탑재체라고 하면 과학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6개의 탑재체들은 KPLO가 촬영을 하고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지구랑 하루에 12번 교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의 뒷면에 있을 때는 지구랑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고 달의 앞면에 즉 지구 쪽에 있을 때는 KPLO와 지구가 교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탑재체들이 촬영한 영상들이나 이런 과학 자료들을 KPLO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구와 교신이 될 때 일괄적으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만약에 보내지다가 또 통신이 끊기면은 다시 다음 지상과 교신할 때 다시 이제 연결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진 과학 자료들은 관제실에서 다 모았다가 각각 과학 탑재체나 길 검증 탑재체의 개발 기관들이 다시 전송을 받아서 거기서 과학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어떤 과학적 의미나 기술적 의미를 찾아내서 논문도 내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우주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순수한 과학 목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상의 목적이나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 과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무상으로 공개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측정한 바로 일반인들이 볼 수는 없겠지만 일정 기간, 한 1년이나 그 1년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아무나 일반 국민들도 받아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홍보나 여러 군데에서 상업적인 용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달 탐사뿐만 아니라 달 궤도선뿐만 아니라 달 착륙선, 소행성 탐사, 화성 탐사 이러한 여러 우주 탐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로서 많은 분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으로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될까요? 그러면요, 저희 설명이
방금 말씀드린 우리 저 KPLO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는데 한번 그러면 위성 시험동에 있는 민승영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컷! 자, 이번엔 KPLO를 직접 만나기 전에 복장부터 갖춰볼까? 네, 안녕하세요. 전 달탐사 사업단의 민승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이는 달 궤도선을 설명해 드릴 멘트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자연스럽고 밝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탐사 사업단의 민승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대한민국 달 궤도선 다누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여기 있습니다. 달 궤도선 다누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로 달 궤도에 가서 1년간 달 표면 정밀 관측하고 과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 항우연 혼자 한 게 아니라 탑재체 개발을 위해서 전자통신연구원, 천문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경희대, 미국 나사까지 협력을 해서 같이 개발을 했고, 그 외에 많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달 궤도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가서 발사를 할 거고요. 스페이스X 팰컨 9에 실려서 발사가 될 겁니다. 이제 미국에 갈 때는 저희가 컨테이너에 안전하게 쌓아가지고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보낼 겁니다. 많은 장비들이 아마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발사체에 실어가지고 우주로 보낼 겁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게 실제 KPLO 다누리인가요? 네, 이게 실물이고요. 일단 무게는 한 678kg 정도 됩니다. 연료 포함한 무게고요. 지금은 연료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400kg 조금 넘게 무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양쪽에 태양 전지판이 접혀 있는데 나중에 우주에 나가면 태양 전지판을 펼치게 되고요. 다 펼쳤을 때 너비는 한 6m가 조금 넘는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이득 안테나라고 하는데 달에 가서 지구와 통신할 때 이제 이 안테나를 이용해서 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안테나도 지금은 이제 발사체에 실려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큰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꽉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우주 가면은 펼쳐질 거고, 그 우주에 나가서 탑재체도 펼치고 안테나도 펼치고 태양전지판도 모두 펼치면 크기는 한 3m에 너비 6m 좀 넘게, 그리고 높이도 2.67m 정도 되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나중에 달에 들어가면 달 표면을 바라보는 방향이고요. 대부분의 탑재체가 그래서 이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6개의 탑재체가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보호 커버를 씌워놨는데 여기 이제 큰 병통 2개 보이시죠? 이게 항우연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탑재체고요. 나중에 달 착륙선 개발할 때 착륙 후보지 저희 촬영하고 그런 목적으로 탑재체를 실었습니다. 촬영할 때는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방사해주기 위해서 또 열적으로 온도가 변화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라디에이터 같은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커버가 씌워져 있고 한 몸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이제 조그만 병통이 또 사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탑재체고요. 광시야 편광 카메라라고 해서 달 표면의 입자 분포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탑재체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 안에 실제 탑재체는 좀 둥그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이 겉에 그 각막 단열재를 씌우면서 네모나게 지금 잡아놨고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저희 감마선 분광기라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탑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달에 가서 감마선 측정을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좀 빨간 그 보호 커버 씌워놨는데 저게 이제 나사에서 개발한 섀도우캠이라는 탑재체입니다.
달에 보면은 극지방에 항상 뭐 빛이 들지 않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촬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한 카메라를 실었고, 나사에서 이제 극지방에 나중에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이 탑재체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저 위에 보면은 그 경희대에서 개발한 K맥이라고 하는 자기장 측정기 탑재체가 있고요. 달에도 자기장이 있어서 그 분포를 확인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탑재체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주에 나가면 펼쳐져서 똑같이 이제 달 표면을 사선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5개의 탑재체 설명드렸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우주인터넷 탑재체이고, 그거는 달 표면을 촬영하거나 측정하는 탑재체는 아니고, 나중에 우주에 나가서 우주 탐사할 때 통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탑재체를 개발해서 현재 이 달 궤도선 안에, 다누리호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탑재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다누리호는 왜 검은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영어로 MRI라고 하고 다층 방막 단열재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태양이 비치는 곳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태양이 비치지 않고 먼 깊은 우주 딥스페이스를 바라보는 쪽은 굉장히 차갑거든요. 이제 그런 열 환경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가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MRI라는 것을 겉을 감싸 씌워가지고 단열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뭐 달에 가서든 달에 가는 길이든지 간에 그 장비나 탑재체나 이런 데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통 저희가 항상 봤던 위성들은 보통 금색인데 지금 얘는 좀 검은색이잖아요. 지구 저궤도, 정지궤도 이상 더 달까지 더 멀리 가는데, 정지궤도 이상 벗어나면은 우주에서 날라오는 전하나 이런 것들, 우주 방사성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기적인 특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단열재 바깥쪽에 검은색으로 된 막이 하나 더 씌워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에서는 이제 발사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달 궤도선을 확 던져주는 거고, 삥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달 근처에 가면 감속을 해서 달 궤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100km 임무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번 감속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밑에 있는 추력기들로 감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주추력기라고 하는데요, 30N짜리 추력기가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120N의 힘으로 달 근처에 갔을 때 감속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내 모서리에 또 2개씩 총 8개 추력기가 더 붙어 있는데, 자세 제어 추력기라고 해서 우주에 나가서 돌아가는 거 잡아줄 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뭐 돌리거나 그럴 목적으로 사용하는 추력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작업하거나 이럴 때 상처 날까봐 보호 커버를 씌워 놓은 상태입니다.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지금 은색 커버로 씌워져 있는 그 장비가 있는데요, 이건 별 추적기라고 해서 이제 우주에 나갔을 때 공중에 떠 있고 주변에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정확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 곳을 향해 있는지 정밀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탑재체나 장비들 이외에도 내부에 많은 장비들이 실려 있고요. 이 가운데 보면은 커다란 탱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연료 탱크가 이제 이 가장 달 궤도선 가운데 이렇게 길쭉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원 공급 장치나 데이터 처리 장치 같은 것들이 다 이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럼 저는 관제실에 있는 김주현 박사님께 돌아가 볼게요. 위성시험동에서 지금 임승용 박사님께서 KPLO 구조랑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 듣고 오셨죠? 그러면 저는 관제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그러면요, 여기가 KPLO를 관제하는 KPLO 관제실입니다. KPLO 관제실은 KPLO에 조종을 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KPLO와 지상과의 통신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관제실의 전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KPLO의 상태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많은 컴퓨터들로부터 각각 담당 업무를 맡은 운영자들이 KPLO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KPLO를 운영하는 지상 시스템, 지상국은 여러 가지 서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PLO 지상 시스템은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서버 시스템이라고 해서 ROS라는 이름의 실시간 운영 시스템이 있고, 그 ROS는 KPLO와 지상국 간의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전송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PLO 탐사선과 지상과의 중계하는 그런 서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바로 ROS가 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KDSA라는 코리아 딥스페이스 안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경이 35m인 우리나라 최대의 안테나인데, 이 KDSA는 이번 KPLO를 개발하면서 함께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구와 KPLO 사이에 교신을 하는데 안테나 역할, 안테나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항상 달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구가 자전을 해서 KPLO와 연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에 있는 나사에서 개발한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라는 DSN 안테나를 통해서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DSN은 한 개의 안테나는 아니고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안테나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미국, 스페인, 호주 이곳에 있는 안테나를 이용해서 24시간 동안 달에 있는 KPLO와 교신을 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ROS 다음에 이제 MPS라고 해서 미션 플래닝 서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무를 계획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임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면 서로 충돌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달의 상태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MPS에서 계획된 시나리오가 ROS로 보내지게 되고, ROS에서 다시 KDSA나 DSN으로 보내지게 되고, 거기서 KPLO로 보내서 KPLO가 그 순서에 맞게 운영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FDS라는 서버 시스템이 있습니다. FDS는 플라이트 다이나믹 서버 시스템이라고 해서 KPLO가 어떻게 달에서 어떤 길로 가면 되는지를 길잡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궤도를 설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TDS라고 해서 트래지토리도 함께 디자인을 하는 시스템과 함께 연결을 해서 KPLO가 어떻게 가면 되는지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KPLO는 말씀드렸던 이제 루티라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있는데, 이 자료를 또 미리 처리하는 서버 시스템인 아이카스, 이미지 캘리브레이션 앤 어널리시스 서버 시스템이라고, 그런 아이카스 서버 시스템이 있어서 역시 촬영한 영상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MS라고 해서 사이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버 시스템이라는 또 하나의 구성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 탑재체들에서 내려온 과학 자료들이 각각 과학 탑재체들 개발한 기관들로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중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과학 자료들이 일반 국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혹은 다른 과학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을 하게 됩니다. KPLO가 달로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옛날에 아폴로 탐사선이나 이런 것은 바로 직접 가기도 했지만, 바로 가면 3일밖에 안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연료를 절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저희가 만드는 KPL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무게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많은 탑재체를 싣고 가게 되고, 이제 처음 수행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첫 우주 탐사선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연료를 가장 적게 쓸 수 있을까, 즉 가장 가볍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달 탐사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궤도인데, 과거에 미국에서 그레일이라는 달 탐사선에 사용했던 궤도에 약간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궤도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지구에서 태양 방향으로 약 156만 킬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궤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150만 킬로미터 지점에는 라그랑지 포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그랑지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중력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즉 다른 외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이 어떻게 보면 중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곳에는 아무 곳에서도 중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힘만 갖고도 궤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연료를 조금만 써도 달까지 가는 궤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려운 점은 156만 킬로미터라는 굉장히 먼 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정확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곳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궤적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잘 개발을 해서 나사와 우리나라가 같이 협력을 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도출을 하는 길을 따라서 가게 될 거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WSB 혹은 BLT라는 이름의 궤적을 갖고 우리가 KPLO를 달까지 보내게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연료는 굉장히 적게 소모되긴 하지만은 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가면 한 3일이면 갈 수도 있지만은 연료를 적게 쓰는 대신 KPLO는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걸려서 달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는데 뭐 오래 걸려도 사실상 달은 그곳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연료를 들어서 달까지 가게 되고요. 달에 간 KPLO는 1년 동안 달의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원기도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과학 연구와 기술 검증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학 소개 콘텐츠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업로드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박사님,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촬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설마 이렇게 쉽게 성공을 했다고? 진짜로 성공이다. 이제 인생 역전이야. 지금까지 지금 우리 과학은 이 아닌 산업 스파이 박봉팔이었습니다. 그럼 잘 있으라고.